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타인의 나르시시즘을 지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관찰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는 나르키소스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요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숨겨진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르시시즘은 쉽게 발견하지만 정작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안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안개 속에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완벽한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유튜브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모든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루이스가 지적한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승인 추구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과도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기보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악기의 연주는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파트만 생각하는 연주자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는 사라지고 불협화음만이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겸손한 자랑이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일에 쌓인 달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 베일 뒤에는 자신을 빛내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행동을 가면을 쓴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조차 속이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찬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다른 동료의 아이디어에 대해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이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심은 꽃밭에 자신의 꽃을 더 크게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의 조화는 깨지고 결국 모든 꽃이 시들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자랑할 때 우리 아이가 참 똑똑해서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 자체를 위해 기뻐하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스는 또한 비교의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은 매우 교묘한 형태의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산 위에는 또 다른 더 높은 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교 자체가 우리를 진정한 성장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이런 비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며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보며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대 위의 연극을 보며 실제 배우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편집된 순간들일 뿐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이스가 지적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높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최근 들어 취소 문화나 온라인 린치 현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역시 은밀한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르시시즘입니다. 루이스는 인간관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이해심 많고 관대한 사람인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특히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진정한 깊이와 힘이 시험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나르 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이북 영적 전쟁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다루지 못하는 실용적인 조언들과 더 깊이 있는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나르시시즘적 징후는 경청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언어로 독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과 필요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심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을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고 시작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그림을 꺼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려 했지만 결국 들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 관계와 같습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는 은밀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심지어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랑은 받는 사람의 가치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주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런 조건부 사랑이 특히 해롭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엄마가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무대 뒤에 숨어 있고 앞에서는 가면을 쓴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향에 맞추려 하거나 상대방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어 라는 생각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장미를 튤립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데 다른 꽃이 되기를 강요받으면 시들어버립니다.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이런 나르시시즘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만 보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워크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팀에서 모든 선수가 골을 넣으려고만 하고 패스는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영광은 추구할지 모르지만
팀의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루이스가 지적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감정적 조종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죄책감을 유발시키거나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때로는 분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연극 감독이 배우들의 감정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연극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의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감정적 조종이 일어날 때는 더욱 파괴적입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아니? 라는 말로 아이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비교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부모나 침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이나 욕구를 자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성과 나르시시즘의 교묘한 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특히 경계했던 부분입니다. 종교나 영성이 오히려 나르시시즘을 정당화하거나 숨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을 꿀로 코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속은 해로운 것입니다. 영적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즘보다 더 교묘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겸손하고 영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발견하셨는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려 노력하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영적 나르시시즘의 첫 번째 형태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 라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 정상에 혼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자신만이 진정한 풍경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은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종교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마치 영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며 가르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지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의학 지식을 과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겸손한 섬김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아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개입하면 치유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종교적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완벽한 조각상이 되려는 대리석과 같습니다. 조각가의 끌지를 거부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하심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로이스는 특히 영적 자랑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기도 시간, 성경 읽기, 봉사활동 등을 은밀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간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훈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선을 베풀면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영적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곳에서 행해집니다. 현대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영적 자랑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자신의 영적 깊이를 보여주려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 속에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실제 삶을 사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권위주의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인장을 위조하여 자신의 명령의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겸손함과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지 주장이나 강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영적 나르시시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대를 종교적으로 포장하여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의견이 더 성경적이고 영적이라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각자가 진리의 완전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만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고난의 영성화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영적 시련으로 포장하면서 일종의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신성화하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난 자체가 영적 우월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무지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단순히 살아가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긍정심리학이나 영성산업에서도 이런 나르시시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겉으로는 격려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자아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터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자아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영적 수행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행의 깊이나 경험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더 깨어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매일 2시간씩 명상해. 나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어. 라는 말들 속에는 은밀한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을 오르면서 정상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중턱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최고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여정은 끝이 없고 겸손함이야말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사회 정의나 도덕적 운동에 참여할 때도 이런 나르시시즘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옳은 대의를 위해 싸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겸손함에서 나오고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의 취소 문화나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분노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제시한 나르시시즘의 극복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바로 참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정확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곡된 거울이 아닌 진실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관찰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좋은 토양이 되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표현하려는 충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얼마나 풍부하고 흥미로운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나무가 바람에 휘어질 수 있어서 부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경직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사과할 때는 변명이나 정당화를 하지 말고 단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간단한 말이 때로는 긴 설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립니다. 매일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은혜를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격려, 동료의 협력, 심지어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망원경을 돌려서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우주를 보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만 떠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해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가 대표적이지만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가족의 집안일 돕기, 친구의 고민 들어주기 등 작은 섬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나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하지만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끝에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진정으로 도왔는가? 언제 자신을 드러내려 했는가?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찰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나 경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순수함, 어르신들의 지혜, 동료들의 창의성,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서도 진실의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석을 찾기 위해 모래를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래만 보이겠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세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신의 성공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세요.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주인공이 되려 하면 불협화음이 나지만 전체 음악을 위해 자신의 파트를 충실히 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K-POP의 성공도 이런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개별 멤버들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살리는 팀워크가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없든 자신보다 큰 존재나 가치에 대한 경외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겸손해지거나 예술 작품을 보며 감동받거나 타인의 선함에 감사하는 마음 등이 모두 이런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우주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그 우주의 일부라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겸손하면서도 더 풍요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C.S. 루이스의 통찰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하고 진정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사회도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실제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성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